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형용사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의 개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는 놈이다. 그랬죠? 명사만. 다른 품사하고 안 놀아요. 자,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수식, 다른 말로 한정용법. 이걸 왜 한정용법이라고 부르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꼭 시청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간접수식, 서술용법이라고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수식, 간접수식. 저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지금 직접수식, 즉 한정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형용사는 오직 명사만 수식한다. 형용사의 기능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풀어보면 그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오직 형용사뿐이다. 이 결론이 나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한국어에서는 형용사 부분이 아무리 길어도 무조건 앞에서만 꾸며요. 전위 수식만 해요.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나랑 함께 지내는 고양이, 이렇게요. 근데 영어는 두 단어 이상으로 엮이거나 합쳐지면 뒤로 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말을 영어 어순으로 바꿔보면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여기까지는 똑같죠. 귀여운 한 단어 형용사니까. 근데 그 밑에 거는 고양이, 나랑 함께 지내는, 이런 식으로 영어 어순이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명사의 뒤에서 수식한다고 해서 뒤에서, 후, 위치에서, 위, 후, 위, 수식,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이렇게 형용사가 뒤로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말과 순서가 달라져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사실 저렇게 어순이 달라져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이 말에 납득 못하시는 분들은 1강을 한번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랑 지내던 고양이가 없어졌어. 이 말을 야, 없어졌어 고양이, 나랑 지내던, 이렇게 막 섞어놔도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고양이가 없어져서 애가 좀 말이 막 헛나오는구나,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용사가 뒤로 가든 말든 얘가 형용사구나 하는 신호, 표시만 파악할 줄 알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랍니다. 이 신호는 매우 명확하고 선명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확인하셨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 즉 후위수식, 겁내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말 먼저 보실게요. 나는 울다 아기를 봤다.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친구 또 등장합니다. 이 친구 이름이 아슈발이에요. 욕 아닙니다. 이 친구 진짜 이름이에요. 제 친구 이름이에요. 아슈발. 자,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한국어 원어민? 나 한국어 선생님한테 또 혼났어. 저 문장 틀렸다고 나 때렸어. 틀린다고 구박했어. 왜 틀렸는지 또 생각해오래. 저거 왜 틀렸어? 보통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저 문장을 맞게 고쳐줄 수는 있어요. 야, 나는 울고 있는 아기를 보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아슈발이 왜 울다가 울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 그럼 우린 보통 몰라, 우린 그냥 저렇게 했어, 그냥 외워, 이렇게 했죠? 하지만 지난 형용사 1편을 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기서 울다라는 말은 지금 아기라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해, 수식하려고 해. 어떤 아기인지, 그치? 근데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근데 울다, 쟤는 동사잖아? 울다는 동사니까 명사를 수식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그냥 둘까? 형용사로 바꿔야지. 그럼 이제서야 아슈발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래서 울다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준 게 울고 있는 이란 단어야. 그래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또 아슈발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울다에서 다 빼고 고 있는 이거 붙이면 형용사 된 거네? 그럼 가다는 가고 있는, 놀다는 놀고 있는, 먹다는 먹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 아슈발 똑똑하죠?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동작을 하고 있다, 이런 진행의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가르침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자, 우린 외국인 친구 아슈발을 통해서 한국어에서도 동사는 명사를 못 꾸며.
그러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라.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붙이면 진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어도 저렇다고. 지금 제가 왜 또 한국어를 가지고 설명했을까요? 영어도 언어니까 한국어랑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면 영어는 진짜 이상해. 영어는 진짜 막 우리말과 달라. 그래서 어려워. 이 생각을 제가 깨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어도 언어고 영어도 언어다. 작동 원리가 똑같다라는 걸 알면 이 거부감, 이질감이 없어지거든요. 왜 이런 게 있냐, 영어는. 막 이러면서 투덜대면서 공부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 그게 맞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공부하는 건 정말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럼 이제 저 문장을 그대로 영어 어순으로 바꿔볼 거예요. 나는 울고 있는 아기를 보았다. 동사는 어디 있어요? 보았다. 한국어 동사는 맨 뒤에. 누가 봤어요?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봤다고. 그럼 영어 어순으로 만들어 볼까요? 주어 동사부터 놓으면 되죠? 자, 나는 보았다. 보았다 그랬으니까 뭘 봤는지가 나와야 돼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쵸? 봤다며 뭘 봤는지 나와야지. 자, 울고 있는 아기를 보았대요. 자, 그럼 영어 어순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나는 보았다. 울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쓰면 완벽한 영어 어순이 나온 거고, 여기에 그대로 영어 단어만 대입하시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나는 I 보았다. 과거형이네요. So 울고 있는 아기. 일단 우리는 울다라는 단어 cry는 알고 있어요. 그걸로 써볼게요. 그래서 I saw a cry baby.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또 울고 있는 아기. 아기는 아기인데 울고 있는 아기. 이렇게 아기라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cry는 울다라는 동사거든요. 동사가 명사인 아기를 꾸며준다? 안 되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누구뿐이라고? 그죠? 형용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저 동사 cry를 형용사로 바꿔야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표현은 울고 있는 이라는 진행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어에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데 진행의 뜻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쵸, 이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동사 뒤에 ing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cry를 crying으로 바꾸면 울고 있는 이란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를 꾸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saw, 봤다, a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를.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세 가지 불만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우선 깨달음.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을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알았구나. 자, 형용사 1편에서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로 바뀌었고, 오늘 배운 건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뭔가를 하고 있는 진행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바뀌는구나. 그렇군. 그러니까 running 하면 뛰고 있는, smiling 하면 웃고 있는, flying 하면 날고 있는 이런 뜻이 된다는 말이구만. 자, 그리고 이렇게 동사를 진행의 뜻으로 가진 형용사로 바꾼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는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 현재 분사 ing는 뭔가를 하고 있는 진행의 뜻을 가진 형용사다. 그리고 당연히 능동의 의미다. 수동이 아니고 능동의 의미다. 뭘 당한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있다고. 울고 있다, 날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능동이다. 지금 여기서 능동이란 말을 따로 외우실 필요가 있나요? 말뜻만 봐도 능동이구만 하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근데 불만이 세 가지가 생긴다고 했죠. 이 불만을 해결해야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영어에 대한 짜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 세 가지를 해결해 볼게요. 첫째,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거 그거 하나로 통일하면 좀 안 되겠니? 영어에는 세 가지가 있다던데 꼭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거니? 자, 우리말 한번 보실게요. 친구는 친구인데 만날 친구. 약간 미래적인 의미죠. 지금 만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만날 친구. 친구는 친구인데 울고 있는 친구. 지금 울고 있어. 보세요. 우리말도 상황에 맞게 쓰려고 만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울고 있는 이라는 표현을 각각 쓰고 있어요. 우리말에도 이미 저렇게 쓰고 있잖아요. 1대1로 영어랑 딱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고. 뭐뭐 할 투부정사, 뭐뭐 하고 있는 현재 분사 ing. 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나뉘는지 아시겠죠? 저 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가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근데 우리말에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걸 관형사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형용사 1강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분사 ing도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이게 관형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영어 수업하실 때 야 얘들아 오늘은 분사를 배울 거야. 근데 이게 우리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알았지?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분사가 왜 한국어에 없냐고. 있다고. 그걸 우리는 관형사라고 부른다고요. 자, 두 번째 불만. 근데 이걸 왜 분사라고 부를까? 분사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나눌 분. 나누어진 품사? 이게 뭐야? 아,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나뉘니까 분사라고 이름 붙인 건가? 아니 그럼 명사는 보통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이렇게 5가지나 있는데 얘가 더 많이 나뉘는데 그럼 얘도 분사냐? 자, 분사를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해요. 아마 저 앞에 part라는 접두사를 보고 부분, 나님 이렇게 해석해서 분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다. 는 제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저는 지금도요 이가 갈릴 정도로 분하고 화가 나요. 분사라는 단어만 딱 보고도 아 얘가 대충 무슨 일을 하는 애구나 이게 짐작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용어를 만들 때 반드시 이런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사 아니 이건 도대체가 이 말만 보고는 얘가 뭘 하는 애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해도 분사가 뭔지 잘 몰라. 분사가 뭐야 그러면 그냥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막 이래요. 아마도 우리나라 영문법 체계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만든 체계를 따온 것 같은 흔적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분사를 제 맘대로 이름을 바꿔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동형사라고 저는 불러요.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니까 동명사. 동형사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거니까 동형사.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분사라는 말이 나오면 아 동형사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네 그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용어가 잘못 정해지니까 지금도 분사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폐악질이냐고. 분사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저 용어를 만든 사람의 자손 대대로 두드러기로 고생하게 하소서.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못할 고통을 대대손손 겪고 있나이다. 자, 기도하셨죠? 자, 세 번째 불만. 아니, 현재 분사도 ing, 동명사도 ing로 끝나면 어쩌자는 거냐.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어떻게 구별하라고. 자,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예요. 즉,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시청 멈추시고 영문법 5강부터 반드시 시청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Smiling is good for your health. 웃는 것은 당신 건강에 좋아요. Smiling, ing가 붙었는데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동사 is 앞에 있잖아. 주어로 쓰였네? 명사 역할이네? ing 붙었네? 동명사예요. I like smiling. 나는 웃는 것을 좋아한다. smiling, 웃는 것을 목적어로 쓰였네. 목적어 명사 역할인데 거기다 ing 붙였네. 동명사네. The best medicine is smiling. 최고의 약은 웃는 것이다. 웃는 것이다. 보어네. 웃는 것 게다가 명사네. ing 붙었네. 동명사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찾을 줄 모르면 정말 계속해서 고생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엔 Look at the smiling girl. 웃고 있는 저 소녀를 봐라. 웃고 있는 소녀? 소녀는 소녀인데 웃고 있는 소녀? 소녀라는 명사를 꾸미네.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인데 ing 붙었네. 그럼 저거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거구만. 그럼 저거는 동형사, 현재 분사네. 자, 이제 구별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ing 붙은 놈들을 딱 봤어. 근데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별하려고 이 ing 붙은 이 단어만 막 노려봐. 그래서는 구별이 안 돼요. 생긴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ing 붙은 단어가 주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야, 보어 자리야, 아니면 어떤 명사를 꾸미나 이거를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주어, 목적어, 보어 구별할 수 있는 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이번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에서 울고 있는 아기. 이걸 영어 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기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 방에서 울고 있는. 방이라는 단어도 있고 울고 있는 이라는 단어도 있네. 최소 2단어네요. 그럼 영어에서는 2단어 이상 긴 거 어디로 간다? 뒤로.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 형용사 1편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만 보고 난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방에서 울고 있는 이란 말을 영어로 바꾸면 crying in the room이에요. 근데 4단어다. crying in the room. 기네. 길면 어디로? 명사 뒤로. 그래서 a baby
crying in the roo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crying에서 ing, 끝에 ing 왜 붙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린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자, 지금 우리는 명사 baby를 수식해야 되는데 cry는 동사라서 명사를 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cry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울고 있는 이라는 진행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 이 진행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현재 분사 ing를 사용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ing. 자, 또 질문. 왜 뒤로 갔어요? 아, 두 단어 이상 뭉쳐서, 엮여서. 영어에서 두 단어 이상으로 엮인 형용사구는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뒤로 가서 수식한다. 이걸 나름 전문 용어로 후위 수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린 이제 이런 걸 배웠으면 독해 써먹어 봐야죠. 이미 우린 어떻게 써먹을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드려야 맘 놓고 쓰실 테니까. 자, 우리 지난 형용사 1편에서 이런 독해 원칙 하나 배웠어요. 자, 문장을 읽고 있는데 명사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to 부정사가 있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앞에 명사 꾸미라고. 명사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앞에 명사 꾸미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A friend to depend on. A friend, 친구. 명사. 친구 뒤에 to 부정사? 아, 친구라는 명사를 꾸미라는 얘기구나. A friend to depend on. 의지할 친구. 친구인데 어떤 친구? 의지할 친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죠? 오늘도 똑같아요. 문장을 읽다가 명사가 툭 튀어나왔어. 그리고 그 뒤를 보니까 현재 분사 ing야. 그럼 어떡하라고? 앞에 명사 꾸미라고. A boy playing the piano. A boy, 소년. 명사네. 근데 뒤에 ing 현재 분사? 이건 형용사인데, 그럼 앞에 명사 boy를 꾸미란 얘기구나. 소년인데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년, 이 얘기구나. 혹시라도 playing이 뒤에 명사 피아노를 꾸미는 게 아닐까 의심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일단 첫째로 더, 정관사 더의 위치 때문에 playing은 피아노를 꾸밀 수 없어요. The good boy, a good boy, the dancing boy. 자, 관사 어나 더는 해당 명사의 가장 앞에 쓰여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쓰려면 관사 뒤에 위치해야 돼요. 이건 관사편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걸 모른다 해도 playing piano, playing the piano,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피아노. 야, 막 피아노가 막 혼자를 연주를 해? 이건 귀신이 붙은 거지. 그럼 또 이런 말 하는 사람 꼭 있다? 요즘 자동으로 혼자 연주하는 피아노도 있어요. 그래요? 그거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50년? 100년? 영어는요, 수천 년을 쓰는 언어예요. 자동 피아노가 없던 저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쓰던 언어인데 자동 피아노 가지고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중세 영국에 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마녀로 찍혀서 큰일 납니다. 자동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자, 다시 본론으로. 명사 뒤에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한다고? 앞에 명사 꾸미도록. 명사 뒤에 현재 분사 어떻게 한다고? 앞에 명사 꾸미도록.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고 뒤에 꾸미는 형용사가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명백하게 신호를 준다니까요. to를 붙여놓든가 ing를 붙여놓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to 붙었네? ing 붙었네? 앞에 명사 꾸미라는 신호구나. 이것만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이러면 99% 다 해결돼요. 그럼 나머지 1% 어떡하냐고 또 걱정해. 걱정 마세요. 나머지 1%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한국어만 할 줄 아시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했죠. 제발 99%의 좀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 쥐꼬리만한 1%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문장 해석할 줄 아시면 여러분들 현재 분사가 활용된 독해 문장을 이제는 잡아내실 수 있어요. The boy playing the piano over there is my son. 화면을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화면 멈추기 시작. 자, 해보셨나요? 혹시 해석이 잘 안 됐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문장 구조입니다. 일단 해석이 잘 안 되면 뭘 찾아라? 뭐부터 찾아라? 그쵸? 동사 동사 먼저 찾아라. 저 문장에 동사 어디 있어요? playing, 얘가 동사일까? to 부정사, 분사, 절대 동사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playing은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동사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죠? is밖에 없죠. is가 동사야. 동사를 찾았어. 그러면 주어 찾을 수 있다 그랬죠? 동사 앞에 다 뭐다? 주어다. 주어. 근데 한 단어면 주어 이렇게 얘기하고 주어 파트가 여러 가지 단어로 엮여 있어요. 그럼 우린 주부 이렇게 표현해요. 저 문장이 그러니까 길어 보이지만 결국 이런 거네. 삐리리리릭 is my son. 저 빈칸을 저는 앞으로 삐리리릭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삐리리릭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이제 빈칸을 삐리리릭 이렇게 읽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빈칸은 주어니까 삐리리릭 is my son. 삐리리릭은 내 아들이다. 되죠? 얼핏 보면 저 원문이 좀 길어 보이지만 주어 동사 딱 찾아내고 끝나니까 단순화돼 버렸어요. 동사 is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 is my son. 내 아들이다.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요. 삐리리릭 얘는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주어가 누구였더라? The boy playing the piano over there. 여기가 주구였어요. 주어 파트. 자, 명사 the boy 뒤에 현재 분사? 아, 그럼 앞에 명사를 꾸미라 했지. The boy, 소년인데 어떤 소년? 아,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년. over there, 저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년. 현재 분사는 진행이라 했으니까 주어가 저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저 소년이네. 그럼 이제 문장 제대로 해석해 볼게요. The boy, 소년. 뒤에 현재 분사 playing the piano. 아,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년. over there, 저기서. 걔가 is my son. 내 아들이다. 끝이네. 그죠? 이걸 굳이 한국어 어순으로 바꿔서 재배열해야 이해가 되세요? 저 꼬마 피아노 치고 있는 저기서 내 아들. 야,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잖아요. 어순은 한국어하고 달라졌지만 뭔 소린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어순이 달라서 영어가 어렵다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자, 잘못된 세뇌교육이죠. 그 세뇌교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형용사는 명사만 꾸민다.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만 할 수 있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려면 뒤에 ing 붙여라.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진행의 뜻이 되는데 우린 이걸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 아,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동사가 아니구나. 동사였는데 형용사로 바뀌었구나. 이걸 배웠으면 독해 써먹어 봅시다. 명사 뒤에 현재 분사 나면 어떻게 한다? 앞에 명사 꾸며라. 자, 오늘은 형용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현재 분사가 어떤 놈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은 어떤 놈을 다루게 될까요? 당연히 과거 분사일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뒤에 구독자분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이 쿠키 형식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채널에서 이 형용사의 후위 수식에 관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고 나서 댓글로 질문 올라오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단어 이상 뭉친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영어의 이 후위 수식에 관한 정의에서 저 두 단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1년쯤 전에 정말 많은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뭉친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마도 그 뭉친이란 부분이 좀처럼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쿠키 영상에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 정의에서 뭉친이란 말은 분리할 수 없다, 떼낼 수 없다,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 형용사 나열이나 형용사를 단순히 강조하려고 붙인 부사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부사를 정식으로 안 배워서 부사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건 뒤에 부사 파트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니까 일단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I saw a very beautiful girl. 이런 문장에서 very beautiful, 저 밑줄 친 부분이 두 단어인데 왜 명사 앞에 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기서 very, 매우라는 뜻이죠. 아름다운데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형용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순 부사는요, 생략해도 문장의 완성에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강조라는 말을 듣게 되실 건데 뭐 it, that 강조용법, 제귀대명사의 강조용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강조라는 말은 원래 완성된 문장이 있는데, 멀쩡한 문장이 있는데 어떤 한 단어나 한 구절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집어넣는 것, 그걸 강조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강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생략이 가능하구만, 없애버려도 되는구만,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강조라는 말이 나오면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이 흘러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very하고 beautifully 끈끈하게 아주 유기적으로 그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very, 쟤를 생략해버려도 문장의 완성도나 의미 전달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저런 경우는 우리가 두 단어 이상 뭉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었죠. YTN 서울 타워, 이거 남산타워의 공식 명칭입니다. 서울 스포츠 컴플렉스, 이거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요거의 공식 영어 명칭이에요. 이렇게 지명이나 건물 이름, 다리 이름 이런 고유명사는 저렇게 명사만 쪼르륵 나열해 가지고 마치 명사를 형용사처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두 단어 이상 YTN 서울, 서울 스포츠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수식을 하는 것 같아도 그냥 뒤로 안 보내고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이건 뭐 사실 우리말도 그러고 있어요. 굳이 우리말만 봐도 영어랑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지엽적인 것들은 굵은 줄기를 완성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기본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것들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사람이 지쳐서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굵직한 원칙을 먼저 튼튼하게 확립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예외적인 것, 지엽적인 것들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영문법 책을 보시면 한 단어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명사 뒤로 가는 경우가 나와요. 그거 기본적인 거 알고 가만 살펴보면 그 이유가 다 있고 사연이 다 있어요. 요래서 얘는 한 단어 형용사인데도 뒤로 왔구나.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기본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까지 막 달달달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기 싫어지고요. 그렇게 외운다 한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고 당연히 실전에서 써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굵고 중요한 것들을 튼튼하게 확립하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확립되고 나면 그 잘 자란 것들, 이상한 예외적인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초점 굵은 가지, 굵은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국어나 영어나 명사만 나열해서 명사를 마치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서울역, 이거를 서울의 역 이렇게 안 부르듯이 명사만 나열해 갖고 서울이라는 명사와 역이라는 명사를 나열해 갖고 어떤 건물이나 지명을 나타내듯이 영어도 그래요. 우리말하고 똑같거든. 굳이 이런 걸 뭐 따로 떼내 가지고 명사만 나열해서 형용사처럼 쓰기도 한다 이러면서 막 공부하고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그런 짜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런 거 보시고 저런 것도 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have a beautiful, smart, sweet and rich girlfriend. 나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다정하고 부유한 여친이 있다. 부럽다. 자, 이런 문장은 왜 4개의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합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오게 되는 문장이죠. 자, 이 경우도 형용사가 4개나 있지만 서로 막 끈끈하게 엮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중에 어떤 형용사를 생략하거나 심지어는 저 형용사들의 순서를 바꿔도 문장이 망가지질 않아요. 자, 그리고 저 문장은 실제로 I have a girlfriend, beautiful, smart, sweet and rich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앞에서 꾸미기도 하고 뒤에서 꾸미기도 해요. 그러니까 뭉쳐있는 두 단어, 여기서 뭉쳐있는 말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a friend to meet, 만날 친구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이 두 단어죠. 근데 저 두 단어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뭉친 애들이에요. 저기서 to하고 meet 이렇게 뭉친 애들을 서로 떼내면 망가지죠. 자, 그래서 분리를 해버리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두 단어 이상 뭉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A baby crying in the room. 여기서 crying하고 in the room은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예, 문법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어요.
아까 투부정사는 문법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투부정사가 망가지죠. 자, 근데 얘는 문법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해요. crying하고 in the room 서로 떼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떼어내면 말하는 사람이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법적으로 뭉친 건 아니지만 표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도로 인해서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걸 분리하면은 이 사람이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나 의미하고 살짝 달라져요. 자, 한번 보실게요. 우리말이랑 함께 나란히 비교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아기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is a bab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방에 아기가 있어요. 또는 아기가 방에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there is a baby in the roo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문장에서 방에라는 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를 일부러 제가 앞에 배치해 볼게요. 방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방에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방에라는 저 단어를 일부러 앞에 배치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저기서 혹시라도 in the room 저게 baby를 꾸미는 형용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돼버리죠. 방에 있는 아기가 있어요. 근데 되게 부자연스럽고 이런 문장 안 쓰죠. 그러니까 저 문장은 아기가 있어요. 방에 아기가 있어요. 이런 뜻이지 방에 있는 아기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저 문장에서 제가 한 단어만 더 추가시켜 볼게요. There is a crying baby. 자, baby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crying, 울고 있는 이란 뜻이죠. There is a crying baby. 우는 아기가 있어요. In the room. 방에 이런 뜻이에요. 저기에 baby를 꾸미는 형용사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in the room 얘의 역할이 달라질 리가 없죠. There is a baby. 아기가 있어요. In the room. 방에. There is a cute baby. 귀여운 아기가 있어요. In the room. 방에. There is a lovely baby.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어요. In the room. 방에.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There is a baby crying in the room. 자, 형용사 crying이 뒤로 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crying 혼자서 꾸민다는 얘기일까? 두 단어 이상 떼거지로 뭉쳐서 꾸민다는 얘기일까? 그쵸, 두 단어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crying이 뒤로 간 거지. 혼자서 꾸밀 것 같으면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crying하고 in the room 얘네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꾸미는 문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crying in the room 방에서 우는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럼 저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There is a baby 아기가 있어요. crying in the room 방에서 우는 즉 방에서 우는 아기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There is a crying baby 우는 아기가 있어요. 방에 우는 아기가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There is a baby 아기가 있어요. crying in the room 방에서 우는 아기가 있어요. 자, 두 문장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국어 문장을 보셔도 두 문장의 뜻이 똑같지는 않죠. crying in the room 붙여놓으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명사를 수식하고 crying하고 in the room을 떼어놓으면 각각의 역할을 따로따로 합니다. crying은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 baby 수식하고 in the room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 방에 이런 뜻이니까 방에 있다, 동사 is를 수식합니다. 방에서 우는 아기가 있다, 방에서 우는 아기, 아기는 아기인데 방에서 우는 아기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밑줄 친 부분이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니까 뭉쳐놔야죠. 근데 영어에서는 두 단어 이상이 뭉치면 명사 뒤로 가야 되니까 There is a baby crying in the room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는 아기가 방에 있다. 아기를 꾸미는 형용사는 우는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따로따로 쓰면 되겠죠. 우는 아기, crying baby.
There is a crying baby. 우는 아기가 있다. 방에 in the roo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There is a flying bird. 날고 있는 새가 있어요. In the sky. 하늘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네. 이런 뜻이고요. There is a bird flying in the sky. 자, 이렇게 flying in the sky. 얘들이 뭉쳐서 뒤로 갔다는 얘기는 얘들이 통째로 앞에 있는 a bird 꾸며준다는 얘기죠. 하늘을 날고 있는 새가 있어요. 자, 두 문장 같은 문장 아닙니다.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하늘에. 하늘을 날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전혀 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어 문장만 보지 마시고 저 문장을 해석한 한국어를 한번 보세요. 절대로 저 두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 뭉친이란 말은 투부정사처럼 문법적으로 뭉친 경우 이건 아예 애초부터 분리가 불가능하죠. 분리하면 완전 망가지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명사를 꾸미도록 뭉쳐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분리할 수도 있기는 해요. 문법적으로는. 단 분리를 하게 되면 원래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 말,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crying in the room. 두 단어 이상 뭉쳤네. 이걸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려는 의도구나. A baby crying in the room. 아기는 아기인데 방에서 우는 아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살짝 의미가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단어 이상이 뭉친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께 좀 더 쉽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뭉친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